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별표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이 나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면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거기 뭐 읽어보셨겠지만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환지 처분 및 보류 충당. 그러면은 우리가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렇게 되죠. 보류지 충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지 처분은 땅을 바꿔주는 거죠? 네, 어쩌면은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바꿔주는 거. 땅을 바꿔주는 거래가 우리가 환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처분. 네. 그러면 환지로 개발하는 거죠. 환지로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류지는 개발하고 남은 땅이 보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를 배우셨을 텐데,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 시행자가 돈이 많아서 개발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하는 걸까요? 아마 돈이 없어서 이 땅 대신 다른 땅 가져가라. 그러니까 환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 땅 놓고 다른 땅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수용은 보상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땅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일종의 이거는 교환거래예요. 교환거래. 그러면 누구와의 교환거래냐면 사업시행자와 그 다음에 이제 지주와의 우리가 교환거래가 됩니다. 네. 사업시행자하고 지주와의 교환거래가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교환거래가 되면 한쪽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 양도를 본다고 했었죠. 그러면 쌍방 모두 양도가 돼야 돼. 그러면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양도세를 내겠어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땅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이거를 이 건건이 다 양도세를 내라면 사업시행자는 못하는 거죠. 그럼 나 사업 못해. 왜냐면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 안 해버린대.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제 얘기한 거지. 왜 이렇게 화내냐고. 알았어. 그러면은 특수한 교환으로 봐서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발 방식이라도 수용 방식일 땐 양도세가 발생되는데 환지 방식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환지라는 개발 방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용어에도 환지처분, 보류지란 말 나오죠. 네. 그 다음에가 2번. 2번도 교환이야. 2번도 교환인데 왜 양도가 아닐까요? 자, 밑줄. 이번에는 또 지적법입니다. 우리 지적법 배울 때 경계란 말 배웠죠. 경계. 경계 표시. 자, 얘는 왜 양도로 보자냐? 경계선 변경이야. 그러면 지적 경계를 우리가 변경을 합니다. 지적 경계를 우리가 변경을 해요. 그러면 지적 경계선을 우리가 변경을 한다. 그러면 왜 얘는 양도가 아니냐? 경계 변경이니까. 경계 변경이니까. 그러면 경계를 왜 변경할까요? 경계를. 경계 표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 측량하다 보니까 땅을 내놓기도 하고 땅을 붙이기도 한다 이거예요. 서로 땅을 갖다가 경계 표시 잘못됐으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한 것은 우리가 무슨 투자 목적으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환처럼 경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교환이 된 거지. 그렇죠? 내 땅이 더 들어와 있고 더 나가 있고 그럼 바꾸자 이거예요.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교환 거래까지 양도세를 받아버리면 누가 경계 변경하겠어요. 그렇죠? 경계 변경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얘는 키워드가 경계 변경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역법 시간에 배우는 그 경계 변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 변경 교환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무작정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니까 니은의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말 것? 20% 넘지 말아라. 20%.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차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교환도 특수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교환 거래는 양도로 보는 거야. 그것도 한쪽이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낸다? 쌍방 모두. 그렇죠? 그런데 그 교환 중에서도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방식의 처분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왜? 환지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교환이 아니라 무슨 변경? 경계 변경. 경계 변경.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있는 단어들이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민법부터 공법까지 다 나와, 이 용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어 학습이 돼 있으시면 제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이거는 아까 우리 복선 문제 풀면서 했었죠. 양도담보는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준 거라고. 그러면 담보 제공이 어떻게 양도냐 이거지. 그거는 맡긴 거지. 그렇죠?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박스에 보시면은 그 니은의 A번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원금 이율 변제 기간이 있다. 이게 바로 민법상의 양도담보 계약 조건이에요. 이게 민법에 보시면 양도담보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법에서는 이 문장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양도담보 계약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귿에 뭐라고 되냐면 양도로 볼 때가 있대요. 자, 왜 양도로 보느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밑줄 뭐를 하지 않아서? 밑줄 채무불이행. 그러면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담보 받아놓은 것을 팔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가 그 담보 부동산 팔겠죠? 예.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부동산 팔면 그건 양도세를 내야지. 그렇죠? 맡아둔 건 양도가 아니지만 빚을 안 갚으니까 팔았다 이거예요. 이건 양도지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보고 양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네. 그러면 보통 여기 파트에서는 용어를 주고 다음 중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번 양도담보, 2번 매매, 3번 교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1번 양도담보, 그다음에 2번 교환, 3번 매매, 4번 현물 출자, 5번, 네. 우리가, 아까 매매도 있었고, 교환도 있었고, 수용도 있었죠. 네, 수용. 그럼 다음 중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담보 제공이지 양도가 아니다. 교환은 쌍방 모두 양도되는 거고, 매매는 당연히 매도인 양도되고, 현물 출자는 아까 지주가 낸다고 했죠? 현물로 투자한 사람 내는 거였었죠? 왜? 지분을 받으니까. 수용은 비자발적 처분이긴 하지만 지주가 토지보상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양도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고 왜 이게 양도일까, 양도가 아닐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자꾸 계속 반복할 거니까 놓친 것들을 체크만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 이것도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시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기. 우리 시기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딱 두 파트에서 출제가 돼요. 시기는. 첫 번째는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언제까지냐? 60일.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고 납부 기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한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달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따질 때 나오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때 취득은 뭐 여러 가지 취득이 있었어요. 원시 취득. 기억나세요? 원시가 뭐였죠? 최초로. 승계. 넘겨받는 거죠? 또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 취득을 보는 거. 간주 취득. 남아있네요,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간주 취득. 자, 또 이번 달에 오신 분들은 이것도 처음 들어봤겠죠. 네, 다음 달에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세에서는 이 뜻이 아니에요. 양도세에서는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는 취득 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양도 시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도 또는 취득 시기예요. 그러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유기간을 말해요. 보유기간. 그러면 보유기간을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우리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요. 공제가.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이.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져요. 비과세가. 이렇게 달라져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얼마나 중요해요.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기간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질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신고납부할 때. 그래서 우리 지난달 별도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납부인데 그때는 취득 시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신고납부를 따지기 위해서. 근데 얘는 신고납부와 관련이 없고 공제를 따지기 위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율을 많이 냈느냐 적겠느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집. 그럼 집을 신축해요. 집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신축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한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 파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여를 받아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증여를 받아서 매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해서 우리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날짜 우리가 알고 있고 요 날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신축해서 매도하고 상속받아서 매도하고 증여받아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해석이. 그러면 이때 신축일 때는 신축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야지 등기가 떨어지겠죠. 이건 아시죠? 그렇죠?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등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 들어갔나요? 지금? 건축법 들어갔어요? 해쳤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면 건물 지으면 허가 받은 날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써도 좋다. 사용 승인. 그렇죠? 사용 승인. 네, 사용 승인. 그러면 사용 승인 날짜가 이제 신축한 날짜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그럼 매도하면 이제 매매계약서 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가고, 등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날짜를 잔금 날짜로 봐야 될까요? 등기 날짜로 봐야 될까요? 자, 잔금 날짜도 있고, 등기 날짜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잔금 날짜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면 잔금 날짜로 딱 확인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 잔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을 따져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 매도, 상속은 상속 개시가 됩니다. 상속 개시. 돌아가시겠죠? 네, 돌아가신 날. 그럼 매도는 이제 당연히 잔금 날짜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 두 날을 왜 다 알아야 되냐? 이걸 다 알아야지 이걸 따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도 상속해서 팔았다. 상속일 때는 우리가 양도세 없지만 상속한 걸 매도했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지. 그렇죠? 증여 받은 날이 있겠죠. 증여 받은 날이. 그 다음 매도, 잔금 날짜. 그렇죠? 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잔금 날짜. 매도도 잔금 날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잔금 날짜의 의미가 이제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때 잔금 날짜는 그거야. 잔금 날짜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보통은 일치할 거예요. 보통은 일치한다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19일. 네,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그럼 보통 12월 19일 날 입금하죠.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잔금을 못 맞춘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일이 아니라 12월 21일 날 잔금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를 계약상 잔금 날짜인 12월 19일로 봐야 되느냐, 사실상 잔금 날짜인 12월 21일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얘는 계약상 사실상.
얘는 계약성 사실상. 뭐 둘 중에 하나야. 인생은 항상 뭐 아니면 도야. 그렇죠? 네. 계약성 사실상. 네. 계약성.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뭔지 모르지만 빠른 날. 네. 자, 얘는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얘는 사실상. 양도세는 무조건 사실상이에요. 우리 취득세 할 때는, 취득세에서는 이거를 둘로 쪼갰어요. 계약상 자금 날짜하고 사실상 자금 날짜, 이걸 이원해서 봤는데, 얘는 안 그래. 얘는 무조건 사실상 자금 날짜, 사실상. 얘는, 네. 그러면 사실상 자금 날짜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해요. 대금 청산이 무슨 말일까? 대금 청산. 대금을 치렀다, 잔금을 치렀다 이런 얘기 쓰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하나하나 명명을 했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걸 날짜를 잘못 계산해버리면 이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럴 때는 언제냐, 이럴 때는 언제 판결을 보느냐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거기 보겠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보시면 1번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자 원칙은 밑줄 대금 청산일. 그러면 이때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짜를 말한다고요? 계약상 자금 날짜, 사실상 자금 날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예서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로 가야 되는데 이 날짜를 모르겠어. 그럼 남 날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그렇죠? 자, 등기 날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 날짜 모르니까 등기부, 등록부, 명부는 주주명부를 말해요. 명부가 뭐예요? 주주명부. 갑자기 웬 주주명부냐? 우리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주식. 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계서. 명의계서라는 거는 뭐냐면 주주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명의계서는 뭐예요? 주주의 이름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2번. 대금,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했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부, 등록부, 명부,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 첫 번째, 장기할부 조건 매매가 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늦은 날, 빠른 날. 왜?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한다. 그렇죠? 빠른 거 좋아한다. 그래서 등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그러면 뭐가 돼요? 합치면 등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하면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자, 우리 인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등으로 인사할 수 있어요. 필라테스 하면 가능해요. 네. 필라테스. 네, 등으로 인사한다. 그렇죠? 어쨌든 인사할 때 뭘 인사해요? 등인사. 야, 등으로 인사는 좀 도대체 얼마나 몸이 유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꿈이야, 꿈.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인사 중에 빠른 날.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나저나 등인사가 뭔지가 기억이 나겠죠? 네. 외웠는데, 야, 이게 뭐냐,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꽝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게 너무 많아버리면 나중엔 다 그거야.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민법에도 있고, 이게 중개사법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말이야, 이게? 네. 그러면 등이 뭐예요? 거봐, 이런 현상이 보이잖아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그렇죠? 무슨 날?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교수님, 정말 열심히 듣고,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다음 주가 되면 기억이 안 나죠? 네? 정말 미치겠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게, 들을 때는
좀 들만하고 뭐 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거의 누구세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그렇죠?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럼 자기만 그런 거냐? 다 그런 거예요. 예? 나만 그 학원에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거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 사실은. 근데 고개를 끄덕일 뿐이야. 고개를 끄덕일 뿐이야. 뭐 알아서 끄덕인 건지 졸다 끄덕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끄덕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끄덕이고 가는 3시간 내내 끄덕이고 가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와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 계속 끄덕이다가 그냥 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차리면 누워서 자지 왜 앉아서 자냐고. 졸린 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듣는 것도 이게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건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부일 전에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은 허가. 자, 건물을 지었는데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나요? 건물 지었는데 허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 못 하는 거야. 그럼 황당해지는 거죠. 그럼 나 무허가 건물 갖게 되는 거야, 무허가. 그렇죠? 아유, 어떻게, 뭐 부동산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무허가요. 남들은 다 허가받는 건물 갖고 있는데 무허가야. 그렇죠? 속쓰립니다, 이거. 그럼 무허가 건물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어요. 자, 뭐 우리 고 교수님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의 가치다, 토지의 가치다. 토지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등기 안 나왔으니까 건물 등기는 안 되지만 토지 등기는 되거든. 이 땅을 보고 이 사람은 사는 거야, 사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받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시점은 언제가 되냐? 무허가 건물은 등기 날짜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 그다음에 가로 3번.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면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날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구조로 가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양도 또는 취식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보유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공제 적용이 달라지고 비과세가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축에서 매도, 상속에서 매도, 증여에서 매도, 매수에서 매도하면 보유기간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때 잔금날짜 의미는 계약상 잔금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날짜를 말하는 거고, 그 날짜를 뭐라 한다? 사실상 대금 정산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런 얘기예요. 양도세 계산을 해보자. 이거 양도세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양도세 계산은 일단 지금 우리는 양도 유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고, 양도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요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일단은 양도세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세가 올라가는 거죠. 시세가 상승이 돼서 이거를 양도한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양도하면 아까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그렇죠? 뭐 현물 출자 계약, 수용 이런 식의 양도에 해당이 되면 뭐가 생긴다? 차익이 생기는 거야. 차익. 그렇죠? 차익. 이걸 이제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도 차익. 그럼 보통 우리가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이 이제 생겼어요. 양도 차익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 2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이름에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써줘요. 이거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몇 년을 말하냐? 귀머거리 벙어리 몇 년이죠?
3년. 시집살이 3년. 기억하시죠? 네. 3년. 3년. 뭐든지 3년만 버티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3년이 힘든 거야. 그럼 김봉원이 머리 3년을 버텼더니 특별히 공제해 주는데 오랫동안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3년 보유가 안 된 사람들은 이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3년 보유하고 있다 팔고 싶었는데 2년밖에 보유가 안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 얘기가 하다못해 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라도 깔아주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나 뭐 하나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그래서 빼주는 게 기본공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표. 아시겠죠? 그럼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순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양이야, 양. 양의 동물, 양. 자, 양이 있는데 양에서 장기를 빼는 거야. 뭘 빼요? 장기를 빼는 거야. 징그럽다고? 지금 징그러운 게 문제예요. 지금 외워야 되는데 장기를 빼. 장기를 빼면은 소곱창이 나오는 거야. 소곱창. 소곱창. 그렇죠? 그럼 소곱창은 간천을 기본주랑 같이 먹는 거야. 간천을 기본 안주. 다시요. 양에서 뭘 빼요? 장기를 빼. 그러면 소곱창이 나오는 거야. 그럼 뭐랑 같이 먹어요? 간천을 기본 안주랑 같이 먹는 거야.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럼 갚여요. 징그럽다고요? 그럼 징그러운 게 문제. 다시 양에서 뭘 빼요? 장기를 빼. 그럼 뭐가 나와요? 소곱창. 뭐랑 같이 먹어요? 기본 안주는 과표.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가 복습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요거였죠. 과세 표준은 어디서 빼는 거다? 소득 금액에서 장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빼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순서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서 뭘 빼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모의특 금리를 빼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야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장특공제 어떻게 하느냐? 기본공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흐름도가 있습니다. 흐름도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 차익은 차익에서 마이너스 뭘 빼요? 장기 모의특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을 빼면 과표가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세율은 뭐 누진세율, 비례세율 돼 있고 산출세액이 나온다. 다만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가산세가 있다. 그럼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된 세금이 있으면 빼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곱창은 기본공제는 과표.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여기 되겠죠.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걸 빼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걸 빼줍니다. 그럼 판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가액. 양도가액. 살 때 들어간 돈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수입이에요. 양도로 들어온 수입. 그러면 수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아까? 경비. 그렇죠? 경비. 경비를 빼줘요, 경비. 경비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 자, 여기 돼요, 여기. 그럼 이때 이 경비에는 뭐가 붙어야 돼? 경비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그럼 이 경비에는 뭐냐? 필요자가 붙어, 필요자. 필요한 경비만 빼주는 거예요. 뭘 빼주는 거예요? 필요한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필요한 경비. 그러면 팔아서 들어온 수입에서 그에 해당하는 경비를 빼주면은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양도 차익이야. 해석이. 그러면 이때 판 수입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주면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에는 우리가 세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가액 경비죠. 취득가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이런 또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 이거는 그 비용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로 우리가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증가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식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수선비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선비 아시죠? 네, 노후된 주택을 완전히 수선하는 거죠. 수선비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적격 증빙. 그럼 적격 증빙이라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에요.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 자, 이런 식의 적격 증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양도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요. 양도하면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때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양도할 때 들어가는 하다 보면 이제 법무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적인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럼 법무적인 비용이라는 거는 뭘까요? 일단은 중개인한테 법적으로 뭘 줘야 돼요? 합법적으로 중개보수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같은 거 말하겠죠. 중개보수. 그 다음에 중개보수하고 인치대도 있거든요. 인치대.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무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세무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세금 비용이 들어가겠죠. 신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 대리 비용이 들어가요. 세금 신고 대리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이제 필요금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취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양 동그라미. 그럼 뭐 돼요? 취, 자, 양이 되죠. 네, 뭐가 돼요? 취, 자, 양. 그렇죠? 자, 요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도세를 줄이려면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되면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490페이지 보니까 양도 차익의 계산, 양도 차익의 원칙은 양도 밑줄입니다.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무슨 거래한 금액이다? 실제 거래한 거다. 실제. 그럼 실제 거래한 거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계약서라든가 뭐 아니면 통장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92페이지, 493페이지 가보세요. 493페이지 가보니까 가로 4번에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이때 취득가액 의미는 동그라미 1번 기억.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취득가액을 말하죠. 여기에는 A번에 매입가액에 들어가는 세금 취득세 비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취득에 관련된 소송비 밑줄. 소송 소요 비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약정이자. 약정이자라는 것은 뭐냐면 할부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할부 속에 이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할부 대금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 경비에서 제외하는데요. 왜 제외냐? 기억. 왜 제외냐? 밑줄. 지연이자. 지연한 이자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왜 인정합니까? 두 번째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다음에 D가 보유 기간 중에 감가상각비. 아직 이런 단어들이 아마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감가상각비는 다 우리 개론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배우셨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예,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뭐냐면 과거의 10,000원이 지금의 10만 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요거 9만 원의 차이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떨어 나가도록 돼 있는데 삼각해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배우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보유 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이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보유 중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뭐죠?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 건물 하나 매입하였다. 그럼 상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어디서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보유할 때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가 리을은 왜 왔냐? 부당하다며요. 부당한데 인정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가로 번 자본적 지출에 자본적 지출 뜻이 있습니다. 기억 밑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라는 것은 수명입니다. 수명을 늘리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방, 거실 확장비 이런 걸 말하는 거 주로. 방이나 거실 확장하면은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도 변경, 계량 비용 다 들어갑니다. 반면 창문 안에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뭐냐?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을 유지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밑줄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자본적 지출액에 받는 말이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그럼 그런 비용이 뭐가 있어요? 도장비. 도장비가 뭘까요? 페인트 칠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건 인정이 안 돼요. 도배장판. 도배장판 했다고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5천만 원 올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양도로 인한 직접 비용. 직접 동그라미. 직접에 받는 말이 뭘까? 간접. 간접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B. 일단은 과세표준 신고서 양서 들어가야지 양식. 공증서 때문에 공증비, 인지값 소개비. 다음에 4번은 여태까지 인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개정이 된 겁니다. 명도비용. 명도비용 들어보셨어요? 세입자 내볼 때, 강제 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명도비용이에요. 명도비용.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안에 보시니까 밑줄 적격증빙. 적격증빙은 이런 수선비 등의 비용을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면 어떤 거에 주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견표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양도세는 양도에서 시세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는데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다? 양도차익. 그럼 양에서 장기를 빼면은 소득금액이 나오고 소득금액에서 기본을 빼주면 값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때 양도차익은 판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데 이 필요경비는 뭐가 있다?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맞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양도차익의 추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좀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